안 죽으면 가만히 있어요. 나도 달려들지. 계속 집에서 안 맞으니까 연습할 거 아닙니까? 다음에 또 달려들지 모르니까 계속 건투를 해야지. 체육관을 하고. 그럼 점점 또 더 세게 때려야 되는데, 때리는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그럴 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야, 그냥 우리 잘 지내자. 나 앞으로 안 때려줘. 그리고, 그냥 이제 먹을 거 좀 주고 올 테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러니까 옆집 그 악동이 마음 누구로 때리고, 그래, 뭐, 아유, 안 때린다. 너무 편하게 지내자. 칼 가지 뭐. 칼 안 갈고 그러면 좋잖아요. 이게 바로 햇볕 정책이죠.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위협 요인을 약화시킨다. 위협을 제거시킨다. 우리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대북 역지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는 겁니까? 야, 언제 전쟁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이기자. 전쟁에서 이기려고 군사력 키우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고도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외교, 안보, 국방, 군사정책. 총 쏘고 대포 많이 쏘고 우리가 100명 죽었으면 너네 1000명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기려고 우리가 안보정책, 국방정책을 합니까? 그건 안 하죠. 전쟁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제1의 의무가 뭐예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뭐 잘 살고 못 살고 다 문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국가의 제1 의무고 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전쟁이고 둘째가 질병이고 세 번째가 재난재해입니다. 이 중에 전쟁은 워낙 참혹한 결과를 줬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국방정책, 외교정책, 우리로 하면 대북정책을 하는 거죠.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상대가 공격할 의사를 갖지 않게 하는 게 최고의 전략이에요. 원래 그 손자병법에 가장 잘하는 전쟁이 뭐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최고의 전략이고 뭘로 싸워서 이깁니까? 싸우는 것은 다음이죠. 싸워지는 건 그거는 전략도 아니고. 근데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적대성을 서로 누그러뜨리고 상호 공존하고 그리고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의 기운을 높이고 그리고 길게 봤을 때 통일의 가능성을 높이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게 두들겨 패는 거가 능사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대북 정책도 이제 전환해요. 어떻게? 제재 압박 일변도의 강경 정책에 거기서 좀 벗어나서 대화와 협상이라는 동시에 구사하면서 북한과 상호 공존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누그러뜨리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 협력을 강화해서 신뢰를 얻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 협력을 통해 서로에게 이익을 만든다. 그리고 더 길게 가서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성가족도 만나고 서로 교류도 하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 매우 좋은 길이 남북 경제 교류 협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북한을 지나가지고 이미 다 철도 깔려 있는데 북한을 지나서 시베리아를 통해서 유럽을 가고 또는 북한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 가지고 유럽을 갈 수 있다. 이 물류비가 얼마나 아껴지겠어요? 엄청난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가만히 앉아서 일본도 다 우리 거 이용이 됩니다. 그럼 일본에서 부산으로 와가지고 그럼 목포로 와서 다 싣고 가야죠. 이것뿐인가요? 예를 들면 그 가스 이런 거 사느라고 배로 실어오는 얼마나 고생해요. 소련은 자 러시아는 이 북한을 통해서 한반도로 이렇게 가스관을 설치하는 게 소원이에요, 소원. 그냥 북한에다 해놓으면 북한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제가 대충 듣기로는 1년에 약 1000억, 최하 1000억 정도의 통과료를 받을 수 있다. 북한도 좋고. 우리는 아주 이송 비용 거의 없이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를 왜 안 하는 거예요? 또 남북관계 경제협력이 확대되면 우리 제조업들이 북한의 개성공단 이 개성공단은 지금 3천만 평 계획했다 300만 평 쓰고 있는데 이런 거 한 10개 정도 만드는 게 기본적인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한 10개 만들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만들겠어요. 그럼 목포의 납치값도 많이 올 거라고. 네? 이게 바로 경제죠. 근데 이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남분은 남분이에요. 평생 서구경제, 민주주의, 남북관계에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치열하게 일생을 바쳐갖고 상당한 성과를 내는 분이죠. 여러분의 고향분, 정치적 고향에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베껴야 될, 우리가 정치적으로 배워야 될 의사 같은 분을 모시고 있던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 인사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를 좀 마저 보여드리면, 우리는 반도국가 아닙니까? 이 대륙에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해양으로 삐져나와 있는 반도, 이 반도국가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반도국가의 운명은 이 대륙 세력하고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중간 지점이 있기 때문에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낀 아들 같은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흉볼 때 우리 아들들이 가끔 실수해요. 아, 맞아, 엄마, 맞아. 이거 마누라 이거 문제 있어, 이거. 근데 또 제삿날 시집에 갔다 와서 우리 부인이 막 시어머니 씹잖아요, 그죠? 아, 내 시어머니 말이야, 뭐라 그러는 말이야. 이러면 또,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엄마 왜 그래? 이렇게 하면 고부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판에는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아니에요. 안 겪어봤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제가 직업이 변호사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26살에 개업을 해가지고 변호사를, 그때부터 이혼 상담을 했거든요. 들어본 결과 가정 파탄의 제1원이 고부 갈등이에요. 그걸로 결국은 이혼하더라고요. 한두 시간 들어보면 그 과거의 그 절절한 역사의 뿌리는 이 고부 갈등이에요. 근데 들어보면 고부 갈등의 핵심적 요인이 뭐냐면 그 남편 때문에. 근데 이 남편은 원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흉보고 이러면은, 맞긴 한데, 근데 이거는 아니야. 이런 건 아니죠. 이런 얘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섭섭하죠. 이게 말이야, 시집 장가가더니 나는 며느리 지 마누라한테 폭 빠져가지고 엄마 버렸다고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힘들어요. 그 다음에 부인이 막 시어머니하고 가면, 맞는 건 맞고, 이거는 아닌 건 아니고 딱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러면 막 바가지 않습니다. 이게 막 지 엄마밖에 모르고 말이야. 그래도 참아야 돼요. 견뎌야 되죠. 그걸 견디면 관계가 싹 나빠지진 않고 좀 좋아집니다. 대신 괴로워요. 이게 바로 반도국가가 해야 될 외교 정책을 딱 보여줍니다. 이 반도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기회 요인이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 뚫려있고 주머니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 그러면 이쪽 나라에서 뭘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쪽 나라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쪽엔 이거 준다는데 이거 뭐 주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 저쪽으로 붙을까 우리가? 그럼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 안 될 수가 없죠. 근데 이쪽에서 뭐 부당한 요구를 하면 저쪽에 가서 철석 붙어가지고 저쪽에서 우리 이런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군사동맹 맺어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균형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자기 중심을 갖기 때문에 엄청 무서운 겁니다. 이게 다 결정하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간에 붙었다 세게 붙어가지고 좋게 얘기하면 자주적 균형 외교. 자기 입장과 자기 이익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관철하는 거예요. 대신 힘들죠. 그런데 이걸 잘하면 이 반도 국가들은 엄청나게 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 로마죠. 한때의 터키. 근데 이걸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쪽에서 뭐 달라니까 네네네 그거 가져줘. 저쪽에서 너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네네. 너 저쪽 편이지? 이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박근혜가 이러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서 시진핑이가 좀 입고한다고 해서 막 그러고 있다가 미국이 화를 내는 것 같다가 미국 가서 또 그거 아니고요. 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널뛰기 외교를 한 거죠. 자기 중심 없이. 한때 시진핑하고 얼마나 친한 척했어요.
신문 안 보세요? 표정이 없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물론 이러다가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싫은데. 하여튼 박근혜 그분이 이제 대통령에서 쫓겨나게 생겼죠. 쫓아내야 되겠죠, 그죠? 반드시 쫓겨나요. 쫓겨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잘못한 게 진짜 많이,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수없이 많아. 근데 그 중에 잘한 게 있긴 하더라고요. 국민 통합을 이뤘어요. 내쫓아서. 95%가 찬성한대요. 퇴진해라. 퇴진해라. 이거 하나는 잘했어요. 이거 하나 잘했고, 또 한 가지는, 야, 대통령 잘못 보면 큰일 나는구나. 꿀벌이 막 벌꿀이 우주의 기운을 안고 지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우리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알았어야 되는데 막 투표하러 가서 티켓에서 막 온몸을 던져 맞고 이래가지고 대통령 못하게 했어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건데, 그냥 되려면 되고 말라면 말고 이러다 보니까 돼버린 거 아닙니까?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큰 성과를 내줍니다. 그건 정말로 우리한테 많은 걸 주신 건데, 이거 말고 온갖 나쁜 짓, 온갖 멍청한 짓, 온갖 모자란 짓, 다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교 정책입니다. 나라를 망가뜨린 거죠, 지금. 큰일 났어요. 어떡할 거예요, 지금? 어떡할 거예요? 미국은 사드 배치하라고 저 난리지. 일본은 저 소녀상 가면 돈 안 빌려준다고, 저놈들은 돈 주면 돈 띄어먹는다는 소리하고 막 국제적으로 모욕하지요. 자, 여러분들 모르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온 기념으로. 이게 아주 전문적인 능력인데, 우리나라는 계약을 하면, 합의를 하면 계약서를 쓰지요. 그리고 계약금을 주죠. 그럼 계약금은 원래 용도가 뭐예요? 해약용이죠. 내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할 수도 있고, 내가 그 2배 물어주고 계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계약금, 계약할 때 주는 돈은 해약금이에요, 해약금. 근데 일본에는 우리가 모르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증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계약할 때 준 돈은 증거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서를 썼던 뭐 상관없어. 돈을 준 게 계약한 증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리발을 내도 너 돈 받았잖아. 돈 받았잖아. 이렇게 하면 계약한 게 인정이 됩니다. 법정에서. 우리나라하고 법 제도가 달라요. 그래서 15억엔을 굳이 우리한테 줬죠. 누가 다 알렸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받기로 했다는데 그 푼 돈을 받아가지고 말이 안 되는 짓이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일본은 이미 자기들 안에는 10억엔을 줬기 때문에 계약은, 즉 위안부 관련 합의는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로 빡 고정이 된 겁니다. 계약, 증거금.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있죠. 돌려주면 되지 뭐. 안 돼요. 우리의 제도와는 다릅니다. 이게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100억 원 정도, 10억엔을 굳이 준 겁니다. 이런 짓을 해놓고, 이제는 뭐 우리가 완전 일본에 내정 간섭 당하듯이, 소녀상을 부산에 설치해서 그 빨리 뛰어라. 안 뛰면은 이제 통화 스와프 협상 안 해버린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나라가 우습게 보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줏대를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국 중심의 균형 외교를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라야 돼요. 그런데 참 우리가 불행한 게, 전에는 주변국 지도자들이 좀 점잖았어요. 근데 지금 한 개도 안 점잖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푸틴 어때요? 그것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베, 아이고 배야. 진짜 심각한 자국 중심자예요. 양심도 없어 이거. 딱 이등방을 생각하기는 하는 사람 아닙니까? 미국이 근데 트럼프가 돼버려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 중국은 어떻습니까? 시진핑. 이 양반이 중국에 축구 배우는 사람을 3천만 명을 만들겠다고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을
60년인가 그렇게 되면 월드컵을 중국이 먹겠다 이렇게 목표를 놓고요. 전국에 축구 전문 학교가 2만 개입니다. 우리나라 학교 총수가 2만 개밖에 안 되거든요. 축구 전문 학교 2만 개. 축구 전문 학생 3천만 명. 우리 인구가 얼마예요? 이러는 사람이 중국 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은 아무 생각 없이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PPL 간접 광고 돈 받는 재미로 그 가방 들고 다니고 미러 안경 쓰고 저기 정상회담 사진 찍고 다니고 화장실 가서 뭐하느라고 사진도 못 찍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외교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참 어려운 상황에서 이럴 때일수록 정말 외교에 있어서 또 대북 관계에 있어서 큰일을 했던 우리 김대중 대통령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됩니다. 햇볕 정책 정말 승계해서 발전해야죠. 발전시켜야죠. 자, 우리 감사하다는 뜻으로 박수 한번 치고 진짜 필요한 얘기를 한번 해야죠. 이거는 뭐 국가 지도자들이 할 일이긴 하니까 우리의 서민들의 삶에 관한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제가 요새 제일 답답한 건데 우리 목포에도 촛불 시위 하나요? 네. 나 촛불 시위 다니시는 분들이겠죠? 대답이 좀 작아지네. 다 다니시죠? 이 촛불 시위, 이제 촛불 혁명은 대한민국 그 정치사에 영원히 기록될,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4.19, 5.18, 6월 항쟁 이런데 버금갈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거고 아마 이 중에서 그거 가서 사진 찍힌 분들은 교과서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률은 적긴 한데 물론 민주적 정부가 들어선다는 전제하에 박근혜 정부가 계속되거나 이러면 있는 것도 다 지구판이죠, 그죠? 그거 빼고 이 촛불혁명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어쩌면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10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한 명도 꼬집힌 사람이 없습니다. 꼬집힌 사람이 없어요. 유리창 한 장 안 깨졌어요. 연행자 한 명도 없고 경찰 부상자 한 명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놀아요. 원래 세계적으로 한 몇만 명이 모이면 기본이 원래 약탈하는 거예요. 상점 깨고 막 차 뒤엎고 기본이잖아요. 전 세계가 다 그럽니다. 대한민국만 이걸 안 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힘으로 결국은 총칼로도 못 쫓아냈던 국가의 최고 권력자를 지금 밀어내기 바로 직전까지 왔습니다. 우리 위대한 우리 목포 시민에서 박수 한번 주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인류 역사에 없던 일입니다. 성공한다면 성공해야죠. 근데 이 성공해야 될 이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70년 동안 꼭 끝에 가서 전문 용어로 내다바이를 하겠습니다. 날치기를. 기억하세요? 4.19에는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로 80년 광주항쟁, 80년 5월 투쟁 뒤에는 전두환, 87년 민중항쟁 뒤에는 노태우가. 이 노태우가 6.29선언 위대한 보통 사람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야 세건가 보다. 그 전두환하고 같이 관계에서 총선 친구 아닙니까? 우리는 친구야 이러면서. 근데 그 속을 넘어가지고 지금 물론 야권이 분열된 게 주된 책임이긴 하지만 그리고 위장 창당학당 이걸로 그냥 또 연장하고 이렇게 됐죠. 성공 못했어요. 피는 흘리고 성공할 뻔하면 어떻게 하면 꼭 이상하게 새끼로 빠져가지고 놓쳤죠. 이 기득권자들은 그렇게 강한 겁니다. 이제 우리 거의 지금 꼭지를 딸 때 왔는데 이게 또 결과를 알 수 있게 돼가고 있죠. 서서히. 이 결과는 모릅니다. 저는 탄핵은 될 거라고 봐요. 탄핵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책임 있는 자들 또는 그들이 후원하는 자들이 권력에 복귀하면 딱 옛날이 다시 반복될 거예요. 대한민국의 진짜 권력자가 누굽니까? 지금 우리가 권력자인 걸 증명하고 있는 중이고 현실 세계에서 진짜 힘을 가진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떠오르는
권력. 진짜 누구예요? 재벌이에요, 재벌. 돈이 지배하는 사회죠. 이 돈을 가진 자, 그것도 엄청나게 가진, 그리고 돈을 벌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벌 수 있는 사람. 그 그룹들. 그게 바로 재벌이죠. 이 재벌이 실제로는 이 나라, 이 불공정하고 이상한 시스템의 진짜 뿌리입니다. 이 정치인들과 힘센 것 같죠? 아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몇 푼이면 바로 가버려요. 그 뿐인 줄 아세요? 평소에 처음에는 100만원 줘요. 두 번째 500만원, 세 번째 300만원, 1000만원, 나중에 뭐 5천만원 이렇게 줘놓고 장부에다 딱 써놓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줬어. 증거까지 딱 확보해가지고. 말 안 듣죠? 바로 날리거든요.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요. 그 돈에 딱 걸리는 순간에 그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미리 해요. 보험 다 들어놓습니다.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 돈 좀 받으셨어요? 아직 돈을 못 받은 접촉을 안 해요? 또 당선하시면 적다는 얘기요. 이제 곧 접촉을 막 갈 겁니다, 이제. 하는데, 그걸 잘 견뎌야죠. 이제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진짜 권력은 돈을 가진 재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 권력자들 아무리 바꿔놔도 그냥 밑에 뿌리가 다시 쭉 살아 올라가가지고 또 똑같아요. 재벌들을 절대 손을 못해요. 여러분 정치인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용 구속하라고 얘기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나밖에 없어요. 이재용 구속해라. 그 얘기 정치인 중에 하는 사람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왜 없냐? 무서워요. 무서운 거예요. 재벌 체제 해체해라. 그 지분 5%가 됐으니까 5%만 행사하고 재벌 지배권 행사 손 떼어라 라고 하는 얘기 제가 대놓고 하는데 이 얘기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해체란 말 하자고 나보고 개혁으로 고치래요. 저는 개혁할 생각 없어요. 하다 안 되면 그만두는 게 개혁이거든. 해체해. 이걸 말을 못할 정도로 이게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번 촛불혁명은 이걸 한번 실행해보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진짜로 국민의 힘으로 국민을 대신하고 국가의 권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면서 억강부약, 즉 강자들의 횡포를 억누르고 약자 다수를 부축해서 함께 살아라고 부여해준 권력을 강자한테 불붙어서 약자들을 뜯어먹는 약탈하는 수탈하는 수단으로 써먹었던 자들을 이번에 한 덩어리로 싹 걷어서 딱 완전히 털어내야 될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될 순간이긴 합니다. 그게 바로 촛불혁명이 바로 됩니다. 네. 이 혁명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지금은 저는 이 칼날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해요. 성공하느냐, 성공을 해서 박근혜도 구속시키고 아니 박근혜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은 수백억 범죄를 저질러도 다 감옥 가는데 왜 대통령 출신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안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냥 반드시 구속시켜야 됩니다. 제 꿈이 10가지가 있는데 저는 참 꿈이 많아요. 제가 이명박이하고 박근혜하고 같은 깜빵에 넣는 게 내 꿈이에요. 약간 성별이 달라서 한 방에 넣으려고 되고 같은 교도소에 지금 있는 거지. 같은 교도소에. 거기다가 하나 더 넣어야지. 전두환이. 네? 수백 명을 죽이고 집권을 하고도 지금도 큰소리 뻥뻥 치면서 살고 있어요. 네? 27만원 밖에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온 국민의 사람들이 우롱하고 있잖아요. 집에 있는 골프채 한 개만 해도 27만원 될 거예요. 온갖 그 나쁜 짓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보세요. 황교안. 뭘 믿고 그러겠어요? 자기들은 절대로 밀려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첫 단추를 깨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온 국민을 좌절에 빠뜨렸던 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이 부당한 이상한 시스템, 소수 기득권자를 위한 시스템을 깨고 거기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골라내고 이제는 공정한 나라,
모든 사람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룩한 거, 기여한 거, 만든 거 자기 몫으로 다 가질 수 있는 나라.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 나라를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꿈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 제가 아까 동부시장을 갔다 왔어요. 동부시장 회장님 갖고 오셨는데 됩니까? 이 동부시장을 갔는데 그래도 손님이 조금은 있더군요. 보니까 조금. 원래 시장이 북적북적해야 시장이잖아요.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졌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이 우리 20년, 30년 전 시장 골목이 북적북적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야 고생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더라. 그래야 일부러 막 네? 험한 일도 해보고 왜냐면 기회가 많으니까. 그렇게 꿈과 희망을 갖고 살던 20, 30년 전보다 세상이 왜 이렇게 더 어려워졌습니까? 어려워진 이유가 뭐예요? 나라가 더 나빠졌습니까? 나라에 돈이 없어졌습니까? 자원과 기회가 더 사라졌습니까? 사실은 아니죠. 자원과 기회는 더 많아졌어요. 소득도 더 많아졌죠. 총 생산도 많아졌죠. 그런데 왜 다수의 사람들의 삶은 나빠졌습니까? 누군가 독점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독점하고 있어요? 재벌이 독점하고 있어요. 지금 30대 재벌이 사내유보금이라고 750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750조냐는 게 이러면 조 넘어가면 동그라미 숫자 지금 몇 개인지 헷갈려. 지금 50이라. 몇 개인지 지금 시험을. 동그라미 조 1조 동그라미 몇 개입니까? 안 나오죠? 8개요? 8개면은 1억이에요, 1억. 8개요? 저도 잘 몰라요, 사실. 너무 많아죠. 750조는 대한민국이 온 국민, 온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총량의 절반입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국민 총생산, 소위 GDP, 총생산이 얼마냐면 1560조입니다. 그 1년에 대한민국이 모두 생산하는 총액의 절반에 해당되는 돈이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딱 투자할 데가 없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이 30대 재벌이 100조 흑자를 냈다. 또는 50조 흑자를 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어디다 써요? 씁니까? 다 더하기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제에 기여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30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동부시장, 어디 슈퍼마켓, 어디 누군가의 집 이런 데서 나온 돈이에요. 이게 나와가지고 또 30조 쌓여요. 또 1년 지났어요. 또 50조도 벌어서 또 쌓였어. 이렇게 되면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온 동네에 돈이 없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이게 경제인데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거 해결하라고 정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중소기업은 죽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 재벌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착취를 하거든요. 정치 권력하고 손을 잡고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중소기업을 괴롭혀가지고 돈을 뜯습니다. 단가 우려치기 유명하죠. 좀 돈 벌만하면 지가 마음대로 나쁜 땅에 낮춰버려요. 누가 기술 개발해가지고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한 개 납품하는데 저번에 300원 벌었는데 이제 500원 번다고 좋아하고 있으면 갑자기 납품 단가가 200원 떨어져버려요. 이래가지고 중소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하면 돈을 다 뺏기니까 생산성 향상 안 하고 뭘 하느냐? 대기업 구매 담당들한테 술 사주러 다닙니다. 경제 발전이 되질 않아요. 기술 개발해놓고 뺏기다가 도망가 버립니다. 또 무슨 짓을 하냐면 노동자들을 착취를 해요. 이 대기업들이 주로 하는 것 중에 사내하청이라고 옛날에는 한 공장 안에 일하면 부장, 과장, 팀장, 반장 이렇게 됐잖아요. 요새는 그 안에 있는 회사의 반장이 다 사장이야. 사내 부분을 딱 띄어가지고 독립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그거를 사장이라고 부르면서 실제는 다 지휘를 하고 있어요. 불법이거든요, 이게. 이런 거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월급을 차이를 둡니다. 이 사내하청 불법 파견 이런 거 하고 있는 데가 대기업에서 45만 명이 있습니다. 그것만 하나요? 52시간 이상 일하지 말라고 법에다 금지하는 거 처벌한다고 규정해놨는데 절대 안 지켜요. 다 52시간 이상 한참 더 일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일을 많이 해요. 멕시코
공식 통계로 멕시코보다 적게 일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통계를 따져보면 멕시코보다 더 많이 일해서 세계 최고로 일을 많이 해요. 우리가 부지런해서 일 많이 합니까? 시키니까. 이래놓으니까 노동자들이 일자리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보수가 떨어지고 또 한 사람이 이 52시간, 60시간씩 이렇게 일하면 원래 40시간 일하라고 돼 있잖아요. 원래 20시간은 고용을 해야지. 10명이 60시간 일하면은 15명이 40시간씩 일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을 60시간 일 시키시면 어떻게 돼요? 5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기업하는 사람들이 편하니까. 또 더 재밌는 거 있어요. 분명히 법에 8시간 일할 때하고 그 초과 일할 때는 보수를 50% 더 주게 돼 있어요. 그거 다 아시죠? 연장근로 하면 더 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1.5배가 아니라 0.8배를 주고 있대요. 통계를 따져보면. 어떻게 하냐면 월급을 상여금으로 줘요. 그래서 상여금을 다 빼버려요. 계산을. 그러니까 1.5배를 줘도 상여금까지 계산하면 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들은 다 상여금으로 준 다음에 이거를 1.5배에서 빼니까 연장근로를 시키는 게 새로 고용하는 것보다 더 쌉니다. 근데 이게 불법인데 노동부에서 이걸 다 허용을 하고 있어요. 노동부가 시켜 권장해. 그래서 이 노동을 탄압하고 대기업의 횡포를 지원하고 대기업들 그렇게 돈 많이 버는데 법인세를 왜 깎아주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얼마 전에 전원책하고 토론하다가 12%냐 16%냐 싸웠죠. 근데 사실 전원책이 틀린 거예요. 저도 틀렸지. 제가 12.1을 잘못 외워가지고 제가 잘 외우는데 11%로 외운 거예요. 제가 그래프 중에 11.4%를 봤는데 그걸 얘기하기 실수 꼬투리 잡혔는 거예요. 아니 12%든 13%든 12% 치면 여러분 중에 시장에서 장사해가지고 8,800만 원 더 벌면 35% 내십니다. 그죠? 1억 5천만 원 벌면 38% 내요. 그런데 삼성전자 이런 데는 수십조를 버는데 세금은 12.1%만 내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나라입니까? 그런데도 계속 또 깎아주세요. 정부가. 정치 권력이. 그러니까 국가 운영을 하는데 대기업들이 막 수십조씩 버는데도 세금은 12%밖에 안 내고 그러면 돈이 부족하면 그 돈을 누가 내고 있어요? 서민들이 다 내고 있어요. 서민들이. 그거 없는 살림이에요. 그러니 동네 살림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뜯어고쳐야 돼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첫째는 이런 대기업들 힘센 사람들이 힘을 이용해가지고 약자들을 뜯어먹는 걸 못하게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면 최대한 강하게 처벌하면 돼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 뺏어왔다? 이거 다 불법이거든요. 저작권, 버트커법, 실용시장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럼 잡아다가 그냥 과장, 팀장 이런 사람을 잡으면 안 되고 그 회사 사장, 그 중에서도 진짜 사장이죠. 실제 사장을 잡아가지고 감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세요. 대기업들이 부당 내부 거래한다고 해요. 내부 거래. 그리고 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위 하나 생겼네. 저기 회사 하나 물려줘야지. 그냥 주면 세금 내야 되니까 회사 하나 이상한 거 만든다. 거기다가 다 일감 몰아주고요. 비싼 거 싸게 팔아주고 싼 거 비싸게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일감 몰아주기. 응? 부당 내부 거래. 이걸로 여기를 몇천억 부자를 딱 만들어줍니다. 그럼 세금 한 푼도 안 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걱정이 돼요. 야, 이제는 김밥 회사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온 동네 김밥 장사 다 망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불법이거든요. 배임죄. 우리는 회사 운영하다 1억짜리 배임 저지르면 덜덜덜 떨죠. 야, 이거 죄 지었는데 큰일 났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크면 클수록 힘이 세면 셀수록 불법을 저지르면 검찰에서 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몇 천억을 해먹어도 마스크 싹 쓰고 휠체어 타고 링겔 꽂고 몇 번 왔다 갔다 해버리면 바로 집에 가버려요.
이런 나라가 있어요. 이거 외국 선진국 같으면은 징역 300년 이럽니다. 액수에 따라 이게 가중을 하게 돼 있거든요. 종신형 이런 거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많이 해먹을수록 안 걸릴 가능성이 높고 걸려도 빨리 나와요. 이게 무슨 나라가 이럽니까? 이것도 법적으로 엄정히 처벌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걸 절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그럼 경제가 살아요. 두 번째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자리 없어서 자꾸 장사하고 있죠. 이쪽에 장사하는 분 많을 거예요. 솔직히 한 300, 400 이렇게 벌 수 있으면 거기 가서 일하지 그 장사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최저임금 겨우 받는 그런 저질 일자리밖에 없고 그나마도 잘 없다 보니까 전부 장사를 하고 있어요. 560만 명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자영업을.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서로 김밥 장사는 오뎅 장사한테 사먹고 오뎅 장사는 김밥 장사한테 사먹고 서로 그러고 있어요. 70명당 한 명씩 한 개의 식당이 있다고 하니까 장사가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1년에 80만 명의 그 자영업자 폐업을 망하는 거예요. 80만 명 엄청나죠? 180만 명 정도를 만약에 고용을 하면 이 나라는 천국이 되는데 저한테 간단한 문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쉬운 거 왜 나나 진짜 공부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5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354만 명이가 되는데 가끔 뭐 360만 명 됐다고 왔다 갔다 해요. 이 사람들 법적 근로시간을 52시간 이상 처벌하게 되는데 요거 절대로 못하게 하면은 거기서만 33만 개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33만 개. 33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 그리고 또 있어요. 만약에 일주일에 40시간 일하게 되는데 이걸 60시간 일하라고 노동부가 시키고 있잖아요. 이 노동부가 범죄를 사주하고 있어요. 60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40시간 일하고 초과하면 진짜 월급을 50%씩 더 주게 만들면 50% 더 주고 연장 근로 시키겠어요? 새로 뽑겠어요? 새로 뽑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40시간 일하는 상태, 유럽 정도의 일하는 시간이 되면 269만 개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최대로.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진짜 일자리 만들 생각이 있으면 괜히 뭐 몇 조 원씩 들여가지고 일자리 만든답시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것도 사실은 다 이거 전문 용어인데 구라야 구라. 거짓말이라고 해요. 진짜 일자리 만들려면은 근로감독관 한 10,000명 뽑아가지고 촘촘히 조사를 한 다음에 당신은 한 달에 몇 시간 일 시키고 연장수당 안 주셨군요. 이리 오세요. 그래서 감옥 딱 보내버려요. 이거 몇 번만 해버리면 제대로 주겠죠. 얼마 전에 이랜드에서 왜 연장근로수당 떼먹었다고? 이랜드만 그런 게 아니라 온 동네가 다 그러고 있어요. 그것만 정부에서 악착같이 관리해가지고 현장에서 산업체에 이거 위험하다 이거 혼내고 당신은 이렇게 보니까 4시간 일 시킨 거 안 줬군요. 더 주세요. 기본급 통상임금 계산 잘못했군요. 이때까지 연장근로수당 35만원 줬는데 내 계산해보니까 87만원 더 줘야 되네. 그거 안 줘? 그거 처벌. 이거를 철저히 하기 시작하면 일자리가 최하 100만 개는 정말로 순식간에 생겨납니다. 실업 문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 쉬운 걸 왜 안 합니까? 이 쉬운 걸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예요? 정부가 약자들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강자에 대해서 오로지 돈 버는 기업가들, 대기업가들, 재벌 이런 데만 있으니까 재벌들한테 혹시 손해될까봐 노동자들도 탄압하잖아요. 합법 파업을 해도 막 경찰이 잡아가 조사해요. 그래서 이 불법적 노동을 철저히 통제하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일자리 보수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일자리 수준이 올라가서 중산층이 생겨나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지원을 해가지고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수 있게 해요. 파업을 해야 임금이 올라가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회사 망하지 않을까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던데 아니 노동자가 미쳤어요. 회사 망할 때까지 해가 자기 직장 날리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만 명이 모여도 한 명도 꼬집은 사람이 없다고. 이런 민도 높은 사람들이 우리 회사 망하게 월급을 달라고. 그럼 회사가 망할 때까지 월급 올려줍니까?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죠. 그게 노동조합입니다. 근데 이거를 키워야 돼요. 이러면 임금이 올라가면 중산층이 생겨나요. 일자리 늘어나죠. 보수 올라가죠. 그러면 국민들 주머니가 늘어나죠. 가계 소득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게 구매력이 돼가지고 동부시장에도 물건 사러 온단 말입니다. 여기 또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쉽게 일자리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만 더 하면 이 부당하게 많이 돈 버는 대재벌들 750조 쌓아놓고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사실 그 사람들도 기업하는 사람도 투자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돈은 모아가지고 쌓기는 쌓는데 이렇게 또 벌었네 쌓고 또 벌었네 쌓고 전자계산기로 얼마 더 벌었네 숫자가 저번에 37조였는데 이번에 47조 이번에 53조 60조 올라오긴 올랐는데 점점 미래가 불어날 겁니다. 예, 큰일 났네 이거. 이 풀밭이 사라지고 우리 먹을 것도 사라지고 이때 정부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서 부당하게 많이 벌어가고 있는 거기다가 요새 법인세 22% 명목세율에 실제는 12% 내고 있으니까 약 500억 이상 내는 세금 내는 데만 세금을 좀 더 넣자. 예를 들면 1조 원을 벌었다. 그럼 800억 더 내는 거예요. 800억, 1조 원을 더 벌었는데 800억 국가의 세금 더 내면 회사 망합니까? 5천억 벌어서 400억 국가의 세금 더 내면 망하냐고요. 이렇게 대기업 법인세를 증세를 하면 말이 전원하면 혹시 이 중에 기업하다가 야 지금 이재명이가 증세하자는데 혹시 우리 회사도 손해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가 딱 기준을 정했습니다. 영업이익 500억 이상만 한다. 500억 이상에 대해서는 8% 증세하면 거기서만 연 15조 원이 거칩니다. 연간 15조. 그리고 이 중에 10억 이상 버시는 분 손 좀 보세요. 제가 10억 이상 버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내게 하려고 그래요. 10억 이상 버는 거에 대해서만 10%만 세금 더 내잖아. 내가 11억 월급 받으면 1,000만 원 더 내잖아. 20억 내가 임원 보수 받으면 2,000만 원 세금 더 내잖아. 그쪽 내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10억 이상 버는 사람 이 중에는 없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 10억 이상 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있냐면 6,000명 있어요. 6,000명. 6,000명밖에 안 돼요. 납세 대상자 2,700만 명 중에서 딱 6,000명. 이 6,000명한테 이 10억 이상 버는 거에 대해서만 10%만 더 내라. 그거 하면 얼마나 더 줄 수 있냐면 2조 4천억을 더 줄 수 있어요. 2조 4천억. 우리나라가 얼마나 불평등하냐. 이게 세금을 좀 내야 되는 거예요. 인구를 10%로 나누면 이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위 10%는 1년에 우리가 버는 돈에 몇 프로를 벌고 있을 것 같아요? 45%를 가져가고 있어요. 상위 10%가 45%가 돼요. 전 세계에서 미국 땅으로 많이 가져가요. 소득 불균형. 밑에서부터 50%, 인구의 절반. 여기 얼마 갖고 있을 것 같아요? 50%, 하위 50%, 5%. 5%를 50%가 나누고 있어요. 10%가 45%를 가져가요. 얼마나 불평등합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론은 이 상위 10%가 얼마나 갖고 전 재산이 대한민국 전 재산이 얼마나 갖고 있냐를 계산을 해보니까 10%가 66%를 가지고 있습니다. 3분의 1을. 그러면 하위 50%는 얼마나 갖고 있냐? 얼마 같아요? 한번 많이 써보세요. 자신 없죠? 2%입니다. 단 2%를 하위 50%가 갖고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전체 소득의 2%밖에 못 갖는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 이게 이 나라예요. 이게. 그런데도 계속 이 상황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득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특정 소득 엄청 많이 갖고 나머지는 다 거지예요. 거지 좀 덜 거지 좀 덜 거지 겨우 살아 겨우 애매하게 살아 하다가 죽도록 부자. 이게 이 나라의 구조인데 이거를 교정하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세금이에요. 이게 국가 관리죠. 너 너무 많이 들었구나 뭐 해가지고 좀 해서 좀 더 같이 살자. 근데 정부가 뭘 합니까? 맨날 대기업 법인세 깎아주는 게 일이에요.
재벌 개혁을 한다고 말은 해도 제가 그래서 문재인 후보한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재벌 개혁 하신다는데 왜 법인세 인상 얘기를 안 합니까? 제가 공개 질문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이런 건 해도 되죠? 그래서 참여정부에서도 2% 깎고 이명박 3% 깎고 그래서 법인세는 낮아져. 대신에 서민들의 소득세는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이걸 교정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만약에 그 2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국민들한테 복지정책으로 줘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요거는 재벌 대기업에 있으면은 그냥 숫자에 불과하지만 우리 서민들 주머니에 들어오면 100% 다 씁니다. 소비 성향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건 경제순환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도입해야 될 게 기본소득이라고 해요. 기본소득. 뭘 하냐면 국가 예산을 아껴가지고 1단계로는 국가 예산으로 일단 지급을 해야 됩니다. 세금을 더 걷어 지급한다면 저항이 너무 심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현재 있는 국가 예산 400조 중에서 우리가 설계하는 기본은 7%만 아끼자. 4대강, 자원외교, 방위비리, 창조예산, 순실예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28조 원 아닙니까? 4728? 28조 원 가지고 2,800만 명한테 100만 원씩 투자. 성남에서 청년배당 100만 원 주듯이. 성남에서 10,000원 주고 있거든요. 2,800만 원 명한테 주는데 애 안 나니까 애부터 태어나자마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아, 아동, 학생, 청소년, 청년 29세까지 그 다음 65세 이상 어려우니까 노인 빈곤율이 높으니까 전국의 모든 장애인이고 어린애면 20만 원이 2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30세부터 64세까지 농어촌이 지금 망해가고 있으니까 여기를 100만 원씩 주면 28조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렇게 복지 정책을 늘리면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요걸 그냥 주면 또 혹시 은행에 넣는 사람 있죠? 그것도 돈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지역화폐로 주는 거예요. 제가 성남에서 해본 거죠. 성남에는 재래시장이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요. 빈 점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벤치마킹 오고 우리 동부시장 상인회도 좀 부러워 죽으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걸 전국의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그 다음에 자영업자한테만 쓰게 지역화폐를 주면 반드시 한 번은 써야 돼요. 어떤 형태로. 그러면 매출이 28조가 생기는 거예요. 매출이 28조가 들어갑니다. 요거를 4대 강인이 이런 데서 쓰면 어떻게 돼요? 다 창고가 사라지겠죠? 근데 이걸 지역에다 주면 매출이 늘어나서 경제가 살죠. 2배, 3배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복지를 확대시키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권을 강화해서 임금을 올리고 재벌 이런 경제적 강자들의 횡포를 저지시켜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경제를 살린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불행하게도 이미 누가 했어요. 미국의 1930년대 뉴딜 정책이라고 루즈벨트가 이미 했던 거예요. 그때도 루즈벨트는 했어요. 루즈벨트는 그때 빨갱이 소리 들어가면서 했습니다. 왜냐면 처음 하는 일이고 그전에는 노동자 보고 생각도 못했어요. 노동자들은 집단행동하면 사형시켰습니다. 반란행위. 근데 그 노동자 인정하고 노동자 보호하고 복지 늘리고 처음으로 일자리 만들고 기업들 규제하고 세금 올리고 이래서 미국이 오션 호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마음 먹는 사람이 없어요. 되기만 하면 최고라고 표현을 해요. 이번이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선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 말씀하신 기회를 드려볼게요. 이런 세상을 누가 만드냐면 어떻게 만드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마음 잘 먹어가지고 잘해주기만 우리 천지신명께 빕니까? 야 제발 박근혜가 마음 고쳐먹기를 바라자. 그럼 박근혜가 마음 고쳐먹어요? 또는
그냥 어떻게든지 국민들 속여가지고 권력 한번 잡아서 행사해보고 어떻게 한몫해보려고 하는 집단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뭘 보고 판단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온 과거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빌려주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제가 돈을 1000만 원을 빌려줘야 되는데 이자 받고 5명이 빌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누군가 옛날에 돈을 띄어먹었어. 그거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그거 안 빌려줘요. 근데 평소에 하는 소리가 여기선 이 말했다 저기선 저 말했다 말을 자꾸 바꿔. 그거 빌려줘요 말아요. 그거 탈락. 사람이 듬직해요. 말한 거 꼭 지켜. 전에 돈 빌려줘 봤더니 진짜 다 갚았어. 날짜 딱딱 지켜서. 거기 빌려줘야 되겠죠? 똑같은 거지. 이 정치인들은 과거에 뭘 했느냐를 철저히 봐야 돼. 그걸 보면 압니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에 그것만 보면 돼. 제가 100% 확신하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 제일 좋았어요. 왜? 다 뺏겼거든요. 왜? 지킬 생각이 없었어요. 좋은 거 다 뺏겼어. 아니, 뭐, 노인한테 20만원씩 다 줄게요. 그거 혁명적인 겁니다. 우리가, 아니, 노인한테 지금 10만원씩 100만원 주겠다 했잖아요. 이것도 포퓰리즘이라고 욕하는데 그때는 왜 박근혜는 65세 넘은 사람 20만원씩 다 주는데 아무도 말을 안 했죠? 박근혜니까. 모든 정치인들 마지막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다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누가 그걸 과연할 수 있느냐는 그 사람이 과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건 그들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 진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까 진짜 권력자가 누구라고요? 국민이죠. 근데 이번에 이걸 증명하는데 이 국민들 중에서 우리가 5천만 명이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5천만 명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무력감을 느껴요. 그럼 계속 뭔가 그렇게 가르쳐요. 당신은 5천만 표 중에 한 표야. 그래가지고 생각나죠. 아, 내가 한 표 취급하자 되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마음먹기에 따라 한 표일 수도 있고 10,000표일 수도 있어요. 10만 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 얘기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정리할게요. 사람들은 자기 판단을 하는데 정보에 의해서 자기 판단을 합니다. 우리 김종현 위원장이 그 사람들한테 나 지지해 주세요 말하면 지지해 줍니까? 안 해주죠. 앞에서는 아 네 그러죠. 뒤에 가면 미쳤니? 이런 판단은 관계 때문에 부탁 들어서 바뀌지 않아요. 판단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면 그에 따를 뿐이죠. 내한테 득이 된다는 생각이 들면 하고 득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떤 결론을 내게 하면 그 결론을 내달라고 하지 말아요. 그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정보를 줍니다. 그럼 사람은 바뀌지 말라도 빽 바뀌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모레 우리 광주에서 우리 손가락 김명준 축정식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와주실래요? 네. 말 와주세요. 저도 그 단원의 하나의 뿐인데, 우리가 3,000석짜리 잡아놔서 저는 야 이거 한 300명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 좀 치더라고요. 우리는 저기 대장이었거든요. 그냥 멤버들인데 제가 옛날에는 광주에 제가 그걸 한 이유는 이게 있어요. 광주가 제 인생을 이런 공익적인 삶을 살도록 만든 곳이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공장을 다녔는데 저는 정말 참혹하게 공장을 다녔거든요. 저는 산재 장애인 중복장애인데 팔도 다쳐서 제가 왼쪽으로 마이크를 들고 있었죠. 보통 사람들이 오른손에 마이크를 들죠. 제가 왜 왼쪽이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팔이 이어서 자세가 이상하죠? 제가 팔이 안 펴지고 이렇게밖에 안 움직여요. 공장에 다니다 다쳐서 프레스에 팔이 눌려가지고 장애인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코도만 맞아서 냄새를 못 맡습니다. 제 옆에는 방구 끼어도 됩니다. 귀도 난청이죠. 어릴 때 한 6년 동안 아주 막 저 공장에서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눈은 왜 그렇게 찢어지셔가지고 어제 한판 뜨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광주 사태를 TV나 이런 데서 봤어요. 광주 사태. 저는 그게 당연히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킨 줄 알았어요. 그 네이버를 욕을 많이 했죠. 야, 저 전라도 저 새끼들, 빨래기 이 새끼들 저거 다 죽여야 되는데. 제 입으로 이러고 다녔는데 대학을 제가 갔습니다. 대학을 갔더니 따뜻한 봄날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막 철조망 감긴 나무를 기어 올라더라고요. 저 미쳤나 지금 왜 철조망 감긴 나무에 기어 올라나. 저는 그때도 몰랐어요. 왜 철조망에 나무에다 철조망을 감아놨는지. 군인들이 경찰이 감은 거예요. 못 올라가요. 근데 거기를 피 흘리면서 기어 올라가더니 유인물을 주머니에서 꺼내면서 전두환을 찢어 죽이자 이러면서 유인물을 뿌리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끌려가지고 감옥 갔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거기 광주에서 뭐 맞아 죽은 사람, 뭐 난도질 당해 죽은 사람 그 얘기가 써져 있는데 제가 그걸 딱 보고 이렇게 했어요. 아, 학교에 빨갱이들이 많다더니 진짜 빨갱이가 많구나. 거짓말쟁이가 있나 이렇게 처음 보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도서관에 배달돼가지고 또 막 그러고 가고 또 똑같아요. 이것들이 미쳤나? 왜 자꾸 이러지? 그 다음에 대자보에다가 뭐 술집에서 뭐 선배들한테 얘기 듣다 나중에 하게 되죠. 아, 이 새끼들이 진짜 이런 나쁜 새끼들이 있나?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아는 순간에 제가 얼굴 뜨겁고 창피하고 미안하고 한스럽고 억울하고 그 심정 조금 느끼시겠어요? 속았는데 내 입으로 그렇게 욕했는데 그게 그 억울한 피해자들을 그렇게 욕한 거예요. 내 입으로. 2차 가해를 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같이. 마치 지금 세월호 피해자들을 시체팔이로 매도하는 그 사람들처럼. 요새 그거 일배라고 그러죠. 일배. 제가 일배였던 거예요. 원조 일배라고. 일배 모르세요? 제가 일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속았구나. 저자들이 이 지배 세력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나쁜 집단들인지도 알게 되고, 또 제가 이렇게 온갖 산업체를 입고도 한 푼도 보상도 못 받고, 맨날 군복 입은 관리자한테 빠따맞고,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마치고 계속 공장에서 이랬거든요. 그 13살짜리 뭔 힘이 있다고 빠따를 쳤는지, 나 지금 생각이, 요즘 그 초등학교 졸업한 애들 보면 영원하잖아요. 저걸 어떻게 빠따를 쳤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는 빠따를 맞고 공부를 다녔는데, 그 참혹한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 기득권자들이 속여서 유지하고 있는 거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인생을 아니다. 내가 판검사에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릴 수 있지만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이 사람들은 여전히 빨대로 빨리면서 그 억울한 사람을 계속하고 있을 텐데 내가 그 기득권자들 속에 끼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냐. 내가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판검사 안 하기로 하고 거의 인건운동, 시민운동. 결국은 하다 시리브리온 만들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잘하죠 그래도? 네.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결국은 정보가 사람을 바꾸더라고요. 정보가. 부탁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원래 되잖아요. 그때 제가 이걸 한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유인물 품에 넣고 그 철조망 감긴 거기 나무를 기어 올라가던 지금 누군지 모르겠어요. 보통 제가 1학년 때니까 4학년들이 보통 그 집 타고 감옥 갑니다. 가서 한 1년 살다 나오죠. 뭐 그 관행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그 선배가 이렇게 숨겨진 유인물 밤새도록 등사기에 미는 거 이거를 뿌리는 그 장면을 저는 지금도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한 장 한 장이 모여가지고 그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결국 87년 민중항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드디어 직선제 헌법을 만들어내죠. 그 출발은 이 유인물 몇 장이었어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하는 게 SNS 네트워크로 댓글 쓰고 트위터하고 페이스북하고 카카오스토리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그 다음에 카페도 가입하고 게시판에 글도 써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팔로워가 한 90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그거 못해요. 제가 팔로 하면 된다고 선팔하고 막 먼저 좀 칭찬하고 이런 거 하거든요. 제가 저번에 저는 제 글을 읽은 사람은 무조건 좋아요를 눌러줍니다. 뭐 욕해도 눌러줘요. 근데 저번에 그 중에 한 개를 이렇게 캡처가 해가지고 누구 욕했다고 제가 한참 당했죠. 저는 다 눌렀다. 왜? 읽었다는 표시니까. 그럼 그 사람도 고맙잖아요. 야, 이재명 시장이 댓글 눌러줬어. 이러면 친구해주잖아요. 뭐 팔로 하면 되면 유인물 한 장 뿌릴 찬스 만들고 80만을 만들어 놓으니까요. 제가 똑같은 글 하나 써서 5번을 딱 누르면 80만 명한테 이게 딱 걸리죠. 심하게는 200만, 300만한테까지. 그러니까 제 얘기가 전달되니까 종편이고 방송이고 언론에서 아무리 이재명이 욕을 해도 자꾸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네. 여기 이렇게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한 명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정말로 한 명. 5천만 명이 모이면 영향력이 5천만 분의 1이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전혀 아닌 걸 제가 실증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걸로 제가 마칠 건데 10명이 개를 해서 이렇게 제가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안녕. 그래서 10명이 개를 해가지고 돈을 100만 원씩 모은 다음에 제주도냐 설악산이냐 결정하게 됐습니다. 나는 제주도로 갔다 온 사람이에요. 반드시 설악산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10명이 모여서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게 됐어요. 우리 개하는 날 5시에 모여가지고 얼른 결정하고 7시에 밥을 먹고 8시, 9시에 고스톱 좀 치고 놀다가 집에 가기로 했어요. 1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의견이 쫙 갈렸어요. 이럴 때 설악산을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한두 명만 작업을 합니다. 딱 한두 명을 작업을 하고 결의를 굳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고야 합니다. 이런 다음에 10명이 모였으면요. 설악산 갈 사람, 제주도 갈 사람이 보통은 한 60, 70%는 의견이 있는데 한 30, 40%는 관심이 없어요.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다. 근데 거긴 제외합니다. 기본적으로. 투표 안 하죠. 그죠? 30, 40% 투표 안 하죠. 빼. 나머지는 6, 7명이 결정을 하는데 4명만 잡으면 됩니다. 내가 한 명 있으니까 3명만 잡으면 되죠. 근데 만약에 저쪽이 4명이에요. 그래가지고 표결을 하게 되면 표결을 하면 4대3을 지게 생겼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날 때까지 계속 속된 말로 버티는 거예요. 개개요. 그래가지고 7시가 됐어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어. 야, 밥 먹고 하자. 아니, 이거 결판 내고 하자. 토론하자.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9시 돼서 밥을 못 먹어요. 그럼 그때 한 명이 드디어 항복합니다. 야, 그냥 네 하자는 대로 하고 밥 먹자. 만약에 안 된다. 계속 밤 10시, 12시 되면요. 일부 집에 가고 야, 저 미친놈 저거 하자는 대로 해주라면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제 장난으로 하는 얘기죠. 이게 이 사회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집요하고 고집 세고 목소리 크고 강하고 이러면 이 힘 때문에 편이 생기고 이 편 때문에 전체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딜 가나 목소리 큰 몇 사람이 그 분위기를 주도해버리죠. 이게 나라고는 똑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모이신 분들이 보면 숫자는 적지만 마음만 정말로 독하게 먹고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면 이 목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질문 받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연료를 받아야죠. 네, 강연료 받을 시간인데 제가 현금으로는 안 받습니다. 저에 대한 강연료는 하루에 한 번씩 10분만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재명을 검색해가지고 거기 이재명 기사에 댓글 하나 달아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질문 답변 시간이 가죠. 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물 한 잔도 안 드시고 1시간을 이어가시니까 우리 김성진 위원장이 물 한 잔 드시고 하시죠. 물 먹여주니까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은요, 저희 이제 질문 받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사진 찍는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네. 사진은 한 분 한 분 다 찍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계시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예, 준비된 질문. 예. 손 들어주시고요. 준비하는 건 제가 이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원책 우리 변호사하고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열받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 전혀 열받지 않아요. 사람들은 제가 욱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이 카톡으로, 잠깐만요. 카톡으로 받은 뭐 음성을 듣고 그럴 텐데, 그거는 특수 상황이에요, 특수 상황. 아시겠지만, 저는 나라 망하는 제1의 원인이 공직자 비리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권력자의 비리로부터 시작된다. 이 권력자의 비리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인척, 측근이 포함됩니다. 이 본인들이 부패하면요, 다른 사람의 부패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막아요? 지도해놓고. 하다 보면 자기가 나오는데, 덮어야죠. 근데 이걸 친인척 비리를 막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우리 형제가 7남매인데, 다른 분들은 정말 성실하게 살아요. 안경 미화원하면서도, 야구트 배달하면서도, 건설 일용노동하면서도, 요양보호사하면서도 진짜 저한테 전혀 부탁하거나 기대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데, 딱 한 분만 시장이 동생이 시작된 걸 이용해 시장 전략에서 인사 개입하고 이것저것 요구하고 자기가 시장 다 하려고 그러고 직접 지시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걸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엉망진창이 되겠죠. 이제 제가 그걸 100% 완벽하게 차단하려고 했어요. 그때 화가 납니다. 결국은 그게 발전해가지고 어머니를 두들겨 패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제가 어머니 패고 이런 상황에 제가 화 좀 났습니다. 그때는 진짜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죠. 근데 전화로 싸웠는데 그것도 녹음을 했더라고요. 제가 녹음을 해가 저한테 협박을 했어요. 공개한다고 자꾸. 그래서 제가 공개하라고 했어요. 해라. 참. 그러나 저는 지금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만약에 가만 놔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 놔뒀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아마 시장 재선도 못했을 거예요. 시장 재선도.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걸 보고 전원책 변호사가 나를 약올리기로 해가지고 아마 욱할 줄 알았던 가 봐요. 제가 전원책 변호사가 막 화내길래 제가 웃고 있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완전 무표정하게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웃어줬어요. 더 흥분하시더라고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재명 시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하나의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말도 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해서 지금 제 목소리까지도 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시장님께서 나중에 꼭 대통령이 되셔서 이 쓰레기를 좀 청소를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쓰레기 청소, 고압 청산, 부패 청산이 제 전문이에요. 전문.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국가는 국민을 개인적으로 잘 살게 하는 것 또는 뭘 잘하는 것이 첫째 할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할 일은 제일 핵심은요, 공정한 경쟁의 룰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국가가 하는 일이죠. 억강부약하는 거예요. 강자들이 그 안에서 지 마음대로 못하게. 그런데 실제로는 이 권력자들이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 강자들하고 빌붙어가지고 약자들이 괴롭히는 하고, 그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할 일은 좋은 경제정책,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이름 붙이기로는 이재명의 뉴딜 성장 정책 이렇게 이름 붙여놓겠지만, 사실 그런 걸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쓰레기를 청소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청소하는 거 할 수 있으면 확 끊어요. 네, 이쪽. 미리 손 들어주시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또 말씀 미리 손 들어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에 살고 있는 34살이고요. 혹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말씀하세요.
이재명 시장님 그 대리 혹시 타보셨습니까? 대리? 네, 대리 타시는 많이 타죠. 아 그래요? 네. 혹시 그러면 그 대리비가 어느 정도 선인지 대충 아시겠네요? 대리 요금이요? 예, 요거. 술 먹고 대리시키면 뭐한 10,000원 정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다른 외국을 나가보니까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들이 되게 높게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 대리비라는 게 이게 적정한 건가? 너무 저렴하지 않나? 너무 낮게 형성돼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리고 또 최저 시급 문제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뭐 그거를 높이면은 우리 서민들조차도 우리 자영업자들도 우리 친서민들이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무너진다. 이런 반감을 가지고 있던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뭐 최저 시급하고 연관돼 있지 않은 근로자가 아닌데요. 저는 이거 꼭 높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는 얘기인데요. 대리기사 인건비, 대리기사 비가 너무 싸지 않냐? 싸지요. 우리나라처럼 싼 데가 어디 있겠어요? 다른 나라는 있지도 않아요. 대리기사 하는 사람이 주로 누구냐면 소위 투잡 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한 개의 직업으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나머지 시간을 또 한 번 더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게 너무 차고 넘치니까 경쟁이 세다 보니까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대리기사 쓸 때 옛날에 처음에는 한 5만원씩 주고 그랬거든요. 택시보다 훨씬 몇 배 비싼 거예요. 근데 점점 떨어지더니 한 10,000원, 전구역 10,000원 이렇게 와서 붙여다니더라고요. 너무 낮은데 이게 우리나라의 임금이 낮아지다 보니까 일자리가 적어지다 보니까 점점 떨어지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노동 정책하고 관계가 깊어요. 만약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노동 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법을 엄격하게 지켜서 다 40시간 일하고 40시간 노동조합을 허용해서 법정 근로시간만 일해도 파업을 하든지 해서 월급을 많이 올려서 먹고 살만하다. 그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럼 자영업자가 확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노동자들 월급이 올라가면 지금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 뭘 많이 사겠죠. 소비를 많이 하겠죠. 그럼 자영업이 자동으로 이중으로 좋아지죠.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자영업자 수가 줄어들고 지금 너무 많잖아요. 동네에 막 골목 한 개마다 미용실 똑같은 거 막 수십 생기잖아요. 장사가 될 리가 없죠. 좀 된다 싶으면 막 거의 또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자영업자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강제로 없앨 수는 없고 취업자를 늘려야 돼요. 취업자를 늘려서 보수가 올라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대리기사비도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0,000원 주면 안 한다는데 어떡할까요? 20,000원 주고 해야지 대리기사. 이게 수요 공급의 원리 아닙니까? 대리기사 해주겠다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데 쓰는 사람은 한정돼 있으니까 점점 가격이 떨어지고. 근데 만약에 좀 바뀌어가지고 대리기사 하겠다는 사람은 줄어들고 쓰겠다는 사람은 소득이 늘어나게 좀 많아졌다. 이러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경제 원리에 관한 거고. 두 번째는 최저 시급은 저는 이제 10,000원 해야 된다. 지금 6,430원, 올해부터 6,470원이죠. 1시간 일하면 6,470원인데 너무 작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시차는 두더라도 10,000원 정도 해야 된다. 박수 한번 주시죠. 10,000원을 만들어야 이렇게 10,000원을.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경제력 수준에 비추면 10,000원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고. 1인당 소득이 30,000불 가까이 다가오고 평균적으로 30,000불이면 얼마입니까? 3인 가족이면 한 가정이 평균적으로 9,000,000원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9,000,000원 버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2,000,000원 겨우 버나? 자, 이리 와. 여기 숨어라. 근데 그거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거를 최소 10,000원 정도는 올려라.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죠.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진다고 최저임금을 안 올리고 있으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개선이 없잖아요. 그러면 10,000원으로 올리면 자영업자가 일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이 유효 구매,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자영업 자체가 매출이 늘어나요. 매출이. 그러니까 서로 나쁜 환경에 서로 뜯어먹게 할 게 아니고 6,030원 주면서 겨우 견디는 거하고 10,000원 주면서 좀 더 많이 파는 게 어떤 게 낫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정부가 10,000원으로 올려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늘린다. 그 다음 자영업자 숫자를 줄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자의 의지만 있으면 지금 상태도 당장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거기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가 재정을 좀 순실히 예산 일부러 쓰지 말고 28조 원 정도를 기본소득으로 지금 하면 아까 제가 계획한 대로 하면 목포 외곽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애 둘 데리고 부모 한 명 모시고 농사를 지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면요. 애 둘 200만 원이죠. 본인이 농민이니까 200만 원이죠. 부모를 모시니까 노인이니까 100만 원이죠. 500만 원을 1년에 받습니다. 이러면 웬만하면 살겠죠. 이러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또 일해가지고 쓰겠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걸 500만 원을 그냥 안 주고 현금을 안 주고 안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 앞에 목포 상품권 이런 걸 준다는 거예요. 목표 사람은. 그럼 목포의 시장이 살아나겠죠. 지금 현재 560만 자영업자한테 한 개 가게당 1년에 매년 600만 원의 매출이 돌아갑니다.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제 경제가 사는 거죠. 이거를 나쁜 방향으로 악순환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어렵다고 해서 또는 한계 기업들이 어렵다고 해서 이 최저임금을 안 올리면 그러면 계속 썩어가는 겁니다. 또 임금이 오르면 그것도 적응해요. 적응하기 때문에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네. 네, 질문하십시오. 예, 저는 목포에 살고 있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이제 곧 군대를 가는데요. 지금 좀 군대 시급이 현재 군인이 받고 있는 시급이 어이없게도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하루 일을 하고 받는 시급보다 적게 받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말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잘못했지요. 아직 우리는 이제 정식 출마 선언도 한 사람이 아니어서 이게 얘기하기가 조금 이제 부담스럽긴 한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방법인데 일자리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공공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라고 그러죠. 뭐 사회복지라든지 아니면 소방공무원이라든지 경찰 공무원 이런 사람들 좀 우리가 부족해요. 이거를 추가 고용하면 젊은이들 일자리가 생기거든요. 이거를 한 50만 개 정도를 만들 수 있겠다.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제가 구상한 건데 젊은이들이 군대 가기 싫잖아요. 가면은 병장 월급이 19만 원인가 그래요. 처음에 가면 아마 몇만 원 줄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19만 원인데 이거는 사실 보수를 주는 건 아니고 그냥 용돈 주는 거죠. 용돈. 근데 이 군인들이 21개월씩 가서 일을 하는데, 근무를 하는데, 이 21개월 동안 군인들이 좀 총 쏘는 거 익숙해지고, 장비 정비하는 거 익숙해지고, 뭐 할만하면 제대로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투력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요즘 현대전은 다 첨단 무기로 하는, 현대전에서 인원수가 문제예요. 숫자만은 이깁니까? 그 전혀 아니죠. 전투를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를 양성해야 되고, 무기와 장비를 제대로 운영하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돼요. 요즘 전쟁은 다 무기와 장비로 하는 거죠. 옛날에 동학군이 2만 명이 우은치에서 일본군 2,700명인가 하고 맞붙었대요. 이 숫자는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수만 명이 수천 명하고 맞붙었는데 이 동학군이 최하 10,000명 이상이 사살되고 죽었죠. 근데 일본군은 단 한 명이 부상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부상 안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 그랬냐 그때 동학농민군은 제일 좋은 무기가 화성총이었어요. 불 붙여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좋지 않은 거, 새스랑, 낫, 칼 이런 거 있죠. 근데 일본군은 뭘 갖고 있었냐면 서구 영화에 나오는 게틀링 기관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합농민군 혁명군이 몇만 명인들 그냥 죽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다 죽는 거예요, 다. 이걸 다 죽고 있어요. 현대전이 딱 그 양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원수로 띄울 생각하지 말고 전문 군대를 양성한다. 그래서 10만 명 정도를 모병을 하자. 대신에 월급은 한 3천만 원 주자. 의무 복무 대신에 선택해서 모병으로 가는 거예요. 대신에 복무기간 한 2, 3년 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뭐. 그러면 이걸 10만 명을 넣으면 3조 원이 듭니다. 3조 원. 3조 원. 근데 이거를 군인이 그러면 63만 명인데 의무 복무병이 43만이라 되니까 사실 숫자들이 많이 필요 없거든요. 정부 계획에도 50만 원 줄이게 돼 있어요. 50만 원. 그럼 13만 원이 필요 없게 되고 전문 전투병 이걸로 10만 명을 하면 의무 복무병은 20만 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럼 복무기간이 확 줄어들겠죠? 10개월 내지 1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전투병들한테는 일자리 10만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10만 명, 뭐 아까 근로감독관 한 10,000명, 소방, 경찰 이런 거 막 보고 한 50만 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럼 의무복무하는 군인은 어떡하냐? 의무복무하는 군인은 10개월 정도나 1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기다. 근데 일부에서 뭐 전면 모병제 하자는 그런 주장하는 분도 계시던데 전면 모병제를 하게 되면 돈 많은 사람 군대를 안 가거든요. 그죠? 뭐라고 있어요? 돈 없는 사람 군대가 이러면 안 돼요. 노예 군대가 됩니다. 그러면 안 돼서 반드시 다 간다. 그 중에서 원하는 사람은 월급 받고 좀 길게 근무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의무 복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저희도 지금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젊은이가 나라를 위해서 도대체 남자만 이렇게 희생을 당하게 되냐? 최소한의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일리가 있죠. 근데 1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면 사실 이 사람들한테 제대할 때 한 달에 한 100만 원 쳐서 한 1,000만 원 줘도 얼마 안 됩니다. 확 줄어들죠, 그죠? 그러면 20만 명이 그 10개월씩 근무하면은 10만 명씩 제대합니까? 어떻게 되나? 아니, 곱하기 1,000만 원 해봐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 제대군인 저축금을 우리 만드는 정책을 지금 사실 준비해놨어요. 이거 딴 데 소문내지 마세요. 네, 공식적으로 밝혀야 되니까. 큰 돈 안 들이고 이 젊은이들이 억울하지 않게. 우리 설계로는 최저임금의 절반 정도 주자. 보장해주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네. 네, 또 이제 예,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너무 시간이 질문 많이 한번 받고요. 질문을 제한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만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모신 김에 지역경제 관련된 질문 우선권 드리고요. 여성정책 관련 부분 우선권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우선권은 다음 번부터 드시고요. 네, 저는 많이 당하셨네. 36대 온라인 당원 가입한 당원입니다. 지금 저희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누구보다 정권 교체에 대해 열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당 후보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한 70%는 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엊그저께 박원순 시장님께서 문재인 대표, 전 대표한테 이렇게 화살을 쏘는 걸 봤어요. 근데 지금 다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좀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다 모여가지고 다섯 모여가지고 뭐 도장을 찍든 지장을 찍든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한번 하실 의향은 없는지 이거 하나 하고요.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써놓으신 건데 혹시 집권을 하시게 되면 박근혜 사면시킬 건지 형량대로 다 살리실 건지 요거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그건 제가 이미 다 밝힌 거고요. 저는 공약을 아마 앞으로 하게 되면 이미 뭐 얘기한 것도 있고 일정 금액 이상 경제사범 그 다음에 공직비리 산업은 아예 사면을 금지시키려고 이 공직비리는 도둑놈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도둑놈이 100만 원 훔쳐가면 훔친 피해를 입은 사람만 피해를 입었지 사회적으로는 별 피해가 없어요 사실. 근데 공직 비리를 100만 원을 저지르면 그 100만 원이 100만 원이 됩니다. 곱하기 수십 배의 피해를 입어요. 그리고 들킨 게 그것뿐이지 안 들킨 건 엄청 많은 거거든요. 보통 그렇잖아요. 딱 한 번 했는데 딱 한 번 걸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되게 꼬리가 길어서 잡힌 거죠.
그래서 나라를 망치는 제일 심각한 이유가 공직이 부정부패이기 때문에 저는 공직을 이용한 범죄 행위, 그 다음에 경제적 우위를 이용한 경제범죄, 예를 들면 일정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뭐 얼마 이상, 이거는 아예 사면을 갖다가 원천적으로 금지시켜버릴 생각입니다. 당연히 박근혜는 형량대로 다 살고 나와야 돼요. 복고를 남용한 이명박이하고 같이. 싸우지 말아야 된다. 저는 당내 경쟁과 전쟁을 구분하자. 제가 맨날 그 입장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팀이고, 우리는 경쟁을 하는 거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다. 경쟁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우리가 권투 시합을 할 때는 부득이 때려야죠, 그죠? 상당히 약한 점을 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기잖아. 우리가 질라고 시합하지 않거든요. 일설이야, 이준영이가 무슨 뭐 서울시장 약속을 받고, 무슨 그냥 스파링 파트너로 대주기로 했다. 페이스메이커다. 뭐 이런 설이 돌아다닌다고 해요. 꽤 많이 들었더라고, 서울에 대해 보니까. 저는 아닙니다. 제가 이길 거거든요. 경쟁이라고 하면 권투 시합에서 세게 때리는 건 다 허용한다. 아파도 참아야 전도할 거예요. 너 때리지 마. 너 엄마 도전자니까 나 때리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아픈데 때려버려야지. 쓰러뜨려야지. 대신에 침을 뱉고 꼬집고 발로 차고 이러면 안 되죠. 심판 안 본다고 발로 차버리고, 침 뱉고 욕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규칙은 지켜야 된다. 철저하게. 그래서 경쟁은 하되 협력 관계를 깨진 말이에요. 또 협력을 하되 또 경쟁을 해야 돼요. 경쟁을 안 하면 그 당이 아니죠. 그건 조직이지. 조폭 조직이죠. 그러니까 경쟁을 하되 선을 넘지 않도록. 그래서 합리적인 팩트에 기초한 비판들은 다 받아들여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왜 법인세에 올리는 거 안 하십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정책 경쟁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뭐 기분 나빠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허위사실을 지어내가지고 공격을 한다든지 뭐 욕을 한다든지 모욕을 한다든지 비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동지들을 상처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화합이 안 돼요. 그거는 경쟁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한 팀으로 플레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그런 사람을 만들려면 협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우리 손가락 혁명군, 우리 손가락 혁명 동지들한테도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팩트에 기초해서 비판하되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하거나 모욕하거나 음해하지 마라. 이거 진짜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만 지키면 경쟁을 해야 되고, 박 시장님 얘기는 뭐 박 시장님 생각이라 제가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안 싸우기를 약속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싸우는 것도 종류가 있죠,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합리적 내부 경쟁은 다 허용해야 돼요. 근데 이거 판을 깨는 싸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런 거 하지 말아야죠. 근데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역대 어떤 경쟁 상황보다도 지금 현재 민주당 내 경쟁 상황은요, 지금 당장 보니까 심각하지만 지나고 보면 진짜 아름다운 축입니다. 옛날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강목 이거 뭐 옛날에 비하면 정말 우아한 상태. 아직까지는 앞으로도 특정한 선을 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욕심보다는 국가 전체를 생각해야 된다. 팀이 이기려고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안 이기면 팀은 저도 상관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반드시 협력해야 된다. 그럼 나는 자꾸 내가 질 경우를 가정한 질문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내가 그거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경쟁이라고 하는 게 예비 경쟁에는 사람들 판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결정을 할 때 꼭 이 사람이 되어야 돼 라는 거 하나하고 이 사람이 될 거야 하고 다릅니다.
그건 대세라고 하는 거는 본선에서 유리한데, 그래, 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 여론조사하고 이 사람 될 것 같아. 그건 누구죠. 그런데 이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되면 좋겠어. 이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되면 좋겠어. 다른 사람, 여론조사가 오면 될 것 같은 사람은 누굽니다. 근데 경선 가서 누굽니까? 돼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대세가 없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더 이상 얘기하면 선거에서 문제가 있어 얘기 안 하는 거야. 네? 대세라고 하는 건 깨지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책에도 대세는 없다라는 제목의 책도 있으니까요. 당위와 현실은 다르다. 그러나 경선은 당위를 선택하기 때문에 보통 나타난 지표와 다른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래 섞인 전망이야. 한두 분만 더 하고. 예, 그러시죠. 시황관계상 한 분이 아니고요. 딱 두 분만 하겠습니다. 예.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여성 분께 기회 드리고요. 앞에 계신 분께 기회 드린 걸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저를 받은 사실인데 2007년에서 명성에 대해서 제가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일단 개표 부족에 대한 걸 봤고요. 저도 사실은 공감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티즌들도 그거에 대한 굉장히 말이 좀 많고 투표를 해도 투표 부족이 있지 않나 그런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투표기를 믿을 수 없다. 사실은 예전에도 저도 걱정은 사실 많이 했고요. 이번에도 또 시사저널에서 어떤 분이 증언을 했잖아요. 그 서울시장 선거 때도 해킹에 관련된 거. 그래서 이번에 증언했는데 예전에 박기태 전 국회의장이 주도했다. 그런 기사까지 떴더라고요. 근데 TV에서는 전혀 방영이 되지 않았어요. 기사에서만 나왔고. 그래서 사실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주도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민주당에서도 그냥 잊지 말고 이 부분을 좀 공개적으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손개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강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는 지켜주지를 않았고 국회에서도 제가 시연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류가 분명히 났는데도 민주당에서는 조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좀 강력하게 이번에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진짜 걱정 많죠. 제가 얼마 전에 투표소 수개표 제도 도입해라 그 얘기했다가 욕을 꽤 먹었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정치권에서는 저를 욕하더라고요. 다 지난 얘기 왜 또 하냐고. 다 지난 거. 송영길 의원이 이제 수개표법 발의도 했죠. 강동원 의원은 그 얘기했다가 미움받아가지고 정치적 운명을 지금 달리해버렸고, 장하나 의원도 그 얘기했다가 지금 미움받아가지고 그래 됐죠. 사실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 수개표 하는 게 맞죠. 그 사실 돈도 적게 들고 비용도 적게 들고 빠르고 좋거든요. 아니 거기 어차피 투표하는 사람들 감시 시스템 다 갖춰져 있잖아요. 다 끝났어요. 그 몇백 표 되는 거, 1000몇 표 되는 거 그냥 그 자리에서 보고 다 열댓 명이 막 우웅 모였잖아요. 감시원하고. 그것도 다 해가지고 다 도장 찍고 표시한 다음에 분류기 넣어가지고 다 덜 찍고 그 함하고 통계표하고 같이 보내면 깔끔하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다 굳이 모아가지고 정신없게 막 체육관 같은 데 모여서 하니까 어디서 얼마가 샜는지도 알 수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전산개표 집계됐는데 뭐 믿을 수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 나오고 막 그 자세히 들이다 보니까 개표하기도 전에 이미 막 개표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 타임 써놓은 거 보니까. 근데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수기로 개표 시작 시간, 개표 완료 시간 썼는데 솔직히 그거 자세히 정확하게 안 쓰거든요. 지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쓰라고 대충 써버리는데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진짜 문제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가능성 무한한데 이거는 사실은 법정에서 체크를 해야죠. 그 무효소송이 제기됐으니까 대법원에서 심사를 하면 되는데 이게 재판을 대법원이 4년이 지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빨리 대법원 재판 속개해라. 그리고 선관위 보고
제가 수개표 하자고 했더니 저보고 비난을 하더라고요, 선관위가. 중앙선관위가. 그래서 아니 이 양반들아 당신들이 피고인데 내가 그런 얘기하겠어 하면 빨리 당신이 피고니까 대법원에다가 저기 개표 그 부정선거 관련된 소송 제기해서 괜찮다고 증명받으면 될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선관위라는 데가 웃겨서 아니 그래서 제가 명색이 그 3위의 대선 후보라고 하는데 제가 한 얘기를 가지고 선관위가 저를 치고요 직접 대놓고. 제가 그리 만만한가요? 이번에 또 광주에 그 손가락 있는 분 출정식 한다고 했더니 그 안내 플래카드에 이름 붙여놨다고 그걸 선거법 위반을 뭐 아마 저렇게 하면 해놨던 모양인데 지지자들이 저걸 선거법 위반일지도 모르니까 알아봐야겠다고 다 띄우고 있어요. 아, 위반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재검표하면 깔끔합니다. 그때도 야 이거 이상하다 여론조사 출구조사 결과도 다 우리가 저기 이긴다고 나오는데 개표 결과가 이러니까 한번 재검표 하자고 해서 깔끔하게 끝난 거예요. 그 전에 다 재검표했습니다. 노무현 당선됐을 때도 재검표했고 다 했는데 왜 그거 안 했냐. 안 하니까 넘어가놓고 나서 계속 놀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번 선거에는 재검표를 반드시 한다. 좀 차이가 나거나 이상하면 반드시 한다 해놓고 그러면 사실은 조작 못하죠. 했다가 조작한 거 들통나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조작은 재검표는 수개표를 합니다. 손으로 다 확인. 그것도 다 가서 한 개씩. 그건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조작이 거의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도 그때 당시에는 만약에 개표 결과를 조작했다면 그런 시도 자체를 막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좀 이상했던 게 선거 끝나자마자 아니 개표 한번 점검해보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새누리당이 너 불복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 불복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 불복이야? 이러니까 아니 불복 안 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나쁜 겁니까? 그냥 계속 그 다음부터는 불복하는 거예요. 불복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냥 그 불복 얘기하면 장하나 막 혼내고 강동원 혼내고 이 기억이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만 안 하면 됩니다. 재검표한다. 의무심정은 반드시 재검표한다. 이거 정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번 1, 2월에 투표소 수개표 법안 통과돼가지고 그냥 투표소에 이제 바로 갔으면 딱 좋겠어요. 그렇게 되도록 다시 노력할게요. 제가 올려놓으면은 개표 부정할 건데 투표를 왜 하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사실은 저들의 노름에 놀아나는 거예요. 가을에 도둑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농사 짓지 말자 이거 똑같아요. 어떻게든 보완을 하고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이길 생각해야지 어차피 뭐 개표 부정할 건데 투표 왜 하냐 이거 꽤 많습니다. 이거 꼭 말리셔야 됩니다. 네. 네, 잘 되고 있어요.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무안에서 온 예비 지지자인데요. 그래서 오기 전에 예비 지지자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했던 동영상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또 강의 중에 노동, 경제, 외교, 국방 이런 것을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교육 문제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생각합니다. 특히 입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교육 정책에 대한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면 하고요. 또 지금 문화 부분에서도 지금 이렇게 블랙리스트 돌고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문화 부분에 대한 그 시장님의 어떤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교육 문제는 대학 교육 자체 문제도 있고, 초중고, 소위 공교육 문제도 있고, 감사합니다. 나타내. 초중고 공교육 문제도 있고, 대학 교육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 입시 문제도 있는데, 이게 사실 동떨어진 교육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 문제하고 연동이 되어 있죠. 그 중에 특히 취업 문제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이 대학이 결국
취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관문 형태가 되어 있는데 취업의 문이 너무 좁죠. 그리고 그 중에서 소위 이제 정규직, 안정적 정규직이라고 하는 게 공무원하고 대기업, 공기업 요거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좋은 대학에 좋은 학과를 나와도 요새는 그거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막 소위 말해 박 터지는 거예요. 대학 교육도 제대로 안 돼. 대학 교육도 기본적으로는 인문 또는 기본 과학 교육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전부 옛날 직업 훈련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저는 고용 문제, 경제 문제로 치환된다고 봅니다. 독일처럼 숙련 노동을 중시하는 산업 구조가 돼서 독일은 강소기업 중심의 나라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소위 아주 대규모 장치 산업 또는 수출 대기업 이런 데다 보니까 고용을 거의 하지 않아요. 돈은 많이 버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졌죠. 돈은 벌어도.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숙련 노동을 중심으로 한 강소기업을 키우니까 이 노동자들이 귀한 나라가 돼요. 그래서 거기는 대학 안 가요. 그 대학을 안 가가지고 대학 와달라고 공짜로 대학 전면도 가봤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4년 일하고 있을 때가 훨씬 더 월급 많거든요. 괜히 대학 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 안 가면 사람 취급을 안 해줘. 이력서도 못 해줘. 아니 하다못해 무슨 아무런 대학 학력이 필요하지 않는 것도 대학 졸업자이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다 대학을 가다 보니까 입시 문제가 심각해요. 또 입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 대학들이 입시를 너무 주관적으로 수시에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라맞은 장시호가 대학을 가버려요. 그 말 잘 탄다고 그냥 정유라가 대학 가고. 이러니까 뭐 고등학생들이 확 빠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시제도도 사실 또 똑같이 그런 문제가 있고. 고등학교 공교육도 대학산 시대에 필요한 그냥 집단 교육만 하고 있고 요즘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능력을 가진 그런 교육을 못하죠. 근데 요걸 전부 다 개인이 사교육비 들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은 자식이 학력이 높아서 좋은 대학. 그러니까 교육이 개인을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부모의 부와 재산을 상속시켜주는 그런 장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그렇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저는 이거 하면 되느냐? 저는 해답은 없는 거죠. 해답은 안타깝게도. 그 경제 구조를 뜯어고치는 게 저는 종국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현재 상태의 답을 낸다면 몇 가지는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는데 입시될 제도 자체가 너무 이 수십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주관적 평가, 사정관, 면접 이런 비중이 너무 높아서 어떤 사람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시제도 자체를 기본적으로는 객관적 평가에 의한 정시 비율을 저는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이 정시 비중을 한 70% 유지하고 각 대학의 평가는 주관적 평가에 의한 한 30% 정도로 제한을 하든지 해야 저는 좀 공정해질 수 있다. 물론 여기도 반론이 많습니다. 그건 뭐 다 정답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대학들이 주관적 평가, 수시로 입학생을 뽑더라도 주관적 평가하면 최소한 줄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왜 해야 될까? 시제도 좀 그렇고, 대학도 저기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 입시 이해하는 것만 해도 돈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단순화하고, 학교와 학과단을 뽑지 말고, 대학을 아예 하나를 묶어서 뽑자, 이런 제안도 있고요. 연합 전형제도. 국립대들 한 번에 좀 묵자, 이렇게. 국립대들 묵자. 대학들은 국가의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같이 뽑기로 이렇게 하죠. 뭐 이런 제안들도 있습니다. 그거 괜찮은 제안 같고요. 아직 저희는 뭐 최종 결정하지 않은 상태고, 고등학교 교육도 좀 그런 대량 생산 방식의 시대 방식의 그 교육 말고 좀 이렇게 특성화 교육들이 좀 가능하도록 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 돈도 좀 들 테고, 교원들 재교육도 좀 시켜야 되고, 프로그램 지원도 좀 해줘야 되고, 시설도 좀 바꿔야 되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그래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성남시에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요. 한 200억 정도 학교가 독자적으로 필요한 수업들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하고, 뭐 그런 정도. 근본적인 대책은 저는 고용 구조를 바꾸는 것에서만 답이 오실 것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결국은 그것도 또 완벽한 답은 못 되니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뭐 깔끔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교육 문제는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울대를 없애버리자, 전국의 국대를 그냥 무조건 한 개의 대학으로 만들어버리자, 한의 1대학, 2대학, 3대학 같이 뭐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것도 최종적인 해결답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나은지는 모르겠어요. 문화정책 부분은 문화정책에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게 최고의 문화정책이죠. 사실. 문화인들이 독자적으로 또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은 넓게 만들어주고 지원은 최대한 하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저는 최고의 문화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문화인들을 개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죠. 이렇게. 출연도 안 시켜주고 뭐 영화 상영도 못합니다. 그래서 문화 영역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원은 확대하고 간섭은 줄이고 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 문화, 사회 이런 교육은 답이 잘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원래 제 어법이 잘 안 맞는 영역이라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명쾌하지 않거든요. 다른 건 제가 명쾌하게 답할 수 있는데 그건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획 사정하는 시간인데요. 자연스럽게 나오십시오. 우리 당원분들은 자리좀 왼쪽부터 이렇게 좀 나와주시고 우리 집회볼 맨 마지막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왼쪽에서 나와주시고요. 우리 청년 당원 그분이 이제 대통령에서 쫓겨나게 생겼죠. 쫓아내야 되겠죠, 그죠? 반드시 쫓겨나요. 쫓겨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잘못한 게 진짜 많이.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잘한 게 있긴 하더라고요. 국민 통합을 이뤘어요. 내쫓아고 이렇게 95%가 찬성한대요. 퇴진해라. 퇴진해라. 이거 하나는 잘했어요. 이거 하나 잘했고 또 한 가지는 야 대통령 잘못 보면 큰일 나구나. 꿀벌이 막 벌꿀이 우주의 기운을 안고 지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우리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알았어야 되는데 막 투표하러 가서 티켓에서 막 온몸을 던져 맞고 이래가지고 대통령 못하게 했어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건데 그냥 되려면 되고 말라면 말고 이러다 보니까 돼버린 거 아닙니까?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큰 성과를 냈습니다. 그건 정말로 우리한테 많은 걸 주신 건데 이거 말고 온갖 나쁜 짓, 온갖 멍청한 짓, 온갖 모자란 짓 다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교 정책입니다. 나라를 망가뜨린 거죠 지금. 큰일 났어요. 어떡할 거예요 지금? 어떡할 거예요? 미국은 사드 배치하다고 저 난리지. 일본은 저 소녀상 가면 돈 안 빌려준다고 저놈들은 돈 주면 돈 띄어먹는다는 소리하고 막 국제적으로 모욕하지요. 자, 여러분들 모르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올 기념으로. 이게 아주 전문적인 능력인데 우리나라는 계약을 하면, 합의를 하면 계약서를 쓰지요. 그리고 계약금을 주지요. 그럼 계약금은 원래 용도가 뭐예요? 해약용이죠. 내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할 수도 있고 내가 그 2배 물어주고 해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주는 계약금, 계약할 때 주는 돈은 해약금이에요. 해약금. 근데 일본에는 우리가 모르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증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계약할 때 준 돈은 증거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서를 썼던 뭐 상관없어. 돈을 준 게 계약했던 증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 그래서 우리는 오리발을 해도 또 돈 받았잖아. 이건 경제죠. 근데 이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남분은 남분이에요. 평생 서구경제, 민주주의
남북관계 개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치열하게 일생을 바쳐왔고 상당한 성과를 이룬 분이죠. 여러분의 고향분, 정치적 고향에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베껴야 될, 우리가 정치적으로 배워야 될 의사 같은 분을 모시고 있던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이제 이 얘기를 좀 마저 좀 드리면, 우리는 반도국가 아닙니까? 이 대륙에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해양으로 삐져나와 있는 반도, 이 반도국가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반도국가의 운명은 이 대륙 세력하고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중간 지점이 있기 때문에 기회와 위기의 동시에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낀 아들 같은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흉볼 때 우리 아들들이 가끔 실수해요. 아, 맞아, 엄마, 맞아. 이거, 우리 마누라 이거 문제 있어, 이거. 근데 또, 제삿날 시집에 갔다 와서 우리 부인이 막 시어머니 씹잖아요, 그죠? 아, 내 시어머니 말이야, 뭐라 그러는 말이야. 이러면 또, 맞아, 하신 말이 맞아, 우리 엄마 왜 그래? 이렇게 하면 고부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판에는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아니에요. 안 겪어봤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제가 직업이 변호사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26살에 개업을 해가지고 변호사를, 그때부터 이혼 상담을 했거든요. 들어본 결과 가정 파탄의 제1원이 고부 갈등이에요. 그걸로 결국은 이혼하더라고요. 한두 시간 들어보면 그 과거의 그 절절한 역사의 뿌리는 이 고부 갈등이에요. 근데 들어보면 고부 갈등의 핵심적 요인이 뭐냐면 그 남편 때문이에요. 근데 이 남편은 원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이러면은, 맞긴 한데, 근데 이거는 아니야. 이런 건 아니죠. 이런 얘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섭섭하죠. 이게 말이야, 시집 장가가더니 난 며느리 지 마누라한테 폭 빠져가지고 엄마 버렸다고 말이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힘들어요. 그 다음에 부인이 막아나 시어머니하고 가면, 맞는 건 맞고, 이거는 아닌 건 아니고 딱 정리를 해줘요. 그럼 막 바가지 않습니다. 이게 막 지 엄마밖에 모르고 말이야. 그래도 참아야 돼요. 견뎌야 되죠. 그걸 견디면 관계가 싹 나빠지진 않고 좀 좋아집니다. 대신에 괴로워요. 이게 바로 반도국가가 해야 될 외교 정책을 딱 보여줍니다. 이 반도국가들은 역사적으로도 보면 기회 요인이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 뚫려있고 주머니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 그러면 이쪽 나라에서 뭘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쪽 나라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쪽엔 이거 준다는데 이거 뭐 주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 저쪽으로 붙을까 우리가? 그럼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럼 안 될 수가 없죠. 근데 이쪽에서 뭐 부당한 요구를 하면 저쪽에서 철석 붙어가지고 저쪽에서 우리 이런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군사동맹 맺어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균형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자기 중심을 갖기 때문에 엄청 무서운 겁니다. 이게 다 결정하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간에 붙었다 세게 붙어야지만 좋게 얘기하면 자주적 균형 외교. 자기 입장과 자기 이익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관철해내는 거예요. 대신 힘들죠. 그런데 이걸 잘하면 이 반도 국가들은 엄청나게 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 로마죠. 한때의 터키. 근데 이걸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쪽에서 뭐 달라니까 네네네 그거 가져줘. 저쪽에서 너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네네. 너 저쪽 편이지? 이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박근혜가 이러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서 시진핑이가 좀 입고한다고 해서 막 그러고 있다가 미국이 화를 내는 것 같다가 미국 가서 또 그거 아니고요. 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널뛰기 외교를 한 거죠. 자기 중심 없이. 한때 시진핑하고 얼마나 친한 척했어요. 신문 안 보세요? 표정이 없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물론 이러다가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싫은데. 박근혜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의 기운을 높이고 그리고 길게 봤을 때 통일의 가능성을 높이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게 두들겨 패는 거가 능사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대북 정책도 이제 전환이 어떻게 제재 압박 일변도의 강경 정책에 거기서 좀 벗어나서 대화와 협상이라는 동시에 구사하면서 북한과 상호 공존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누그러뜨리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 협력을 강화해서 신뢰를 얻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 협력을 통해 서로에게 이익을 만든다. 그리고 더 길게 가서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성가족도 만나고 서로 교류도 하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 매우 좋은 길이 남북 경제 교류 협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북한을 지나가지고 이미 다 철도 깔려 있는데 북한을 지나서 시베리아를 통해서 유럽을 가고 또는 북한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 가지고 유럽을 갈 수 있다. 이 물류비가 얼마나 아껴지겠어요? 엄청난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가만히 앉아서 일본도 다 우리 거 이용이 됩니다. 그럼 일본에서 부산으로 와가지고 그럼 목포로 와서 다 싣고 가야죠. 이것뿐인가요? 예를 들면 그 가스 이런 거 잡으려고 배로 실어오는 얼마나 고생해요. 소련은 자 러시아는 이 북한을 통해서 한반도로 이렇게 가스관을 설치하는 게 소원이에요, 소원. 그냥 북한에다 내놓으면 북한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제가 대충 듣기로는 1년에 약 1,000억, 최하 1,000억 정도의 통과료를 받을 수 있다. 북한도 좋고. 우리는 아주 이송 비용 거의 없이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를 왜 안 하는 거예요? 또 남북관계 경제협력이 확대되면 우리 제조업들이 북한의 개성공단 이 개성공단은 지금 3천만 평 계획에다 300만 평 쓰고 있는데 이런 한 10개 정도 만드는 게 기본적인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한 10개 만들면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만들겠어요. 그럼 목포에 납치값도 많이 올 거라고. 네? 안 죽으면 가만히 있어요. 나도 달려들지. 계속 집에서 안 맞으려고 연습할 거 아닙니까? 다음에 또 달릴지 모르니까 계속 검출을 해야지. 체육관을 하고. 그럼 점점 또 더 세게 때려야 되는데 때리면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그럴 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야, 그냥 잘 지내자. 나 앞으로 안 때리죠. 그리고 그냥 이제 먹을 거 좀 주고 올 테니까 친하게 지내자. 그러니까 옆집 그 악동이 마음 누그러뜨리고 그래 뭐 아유 안 때린다. 편하게 지내자. 칼 가지고 칼 안 갈고 이러면 좋잖아요. 이게 바로 햇볕 정책이었죠.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위협 요인을 약화시킨다. 위협을 제거시킨다. 우리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대북 역지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는 겁니까? 야 언제 전쟁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이기자. 전쟁에서 이기려고 군사력 키우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고도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외교, 안보, 국방, 군사정책. 총 쏘고 대포 많이 쏘고 우리가 100명 죽었으면 너네 1000명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기려고 우리가 안보정책, 국방정책을 합니까? 그건 아니죠. 전쟁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제1의 의무가 뭐예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뭐 잘 살고 못 살고 다음 문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국가의 제1 의무고 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전쟁이고 둘째가 질병이고 세 번째가 재난재해입니다. 이 중에 전쟁은 워낙 참혹한 결과를 줬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국방정책, 외교정책, 우리로 하면 대북정책을 하는 거죠.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상대가 공격할 의사를 갖지 않게 하는 게 최고의 전략이에요. 원래 그 손자병법에 가장 잘하는 전쟁이 뭐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최고의 전략이죠. 뭘로 싸워서 이깁니까? 싸우는 것은 다음이죠. 싸워지는 건 그거는 전략도 아니고. 근데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적대성을 서로 누그러뜨리고 상호 공존하고 그리고